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아마 역사상 아마 가장 더운 날들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더군요. 우리 그 국립외교원, 특히 그 국립외교원이 갖고 있는 싱크탱크 외교안보연구소는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컨트랄리아 슌트 컴플리멘타입니다. 그 뜻은 컨트랄리아는 여러분이 짐작하셨을 겁니다. 상반되는, 컨트랄리라는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오늘 얘기되는 다양한 얘기들은 상반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보완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저는 가족에게 통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대학을 다니는 아들놈은 통일 중요하기는 한데 글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내는 바로 오늘 중요한 이 명제입니다. 통일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통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해방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 나왔던 누구도 우리가 분단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해방의 기쁨을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남북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단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한 국군 병사의 주검입니다. 1950년 동족상장의 한국전쟁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이렇게 참혹한 전쟁은 없었다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32만 명이 사상을 했고요. 유엔군, 미군을 포함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4만, 15만 명이 사상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60만에서 80만 정도가 사상을 했습니다. 중국군이 90만 이상이 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100만이 사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2천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꼴로 우리 민족이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참혹한 전쟁이 휴전을 했습니다. 정전을 했고 그 결과로서 남북을 분단하는 철책선이 155마일, 지금 이 순간에도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이어져 있습니다. 이 철책선을 사람의 교류를 막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쪽에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분단은 비단 사람, 철책선에 의한 분단만이 아닙니다. 빛의 분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안에 있는 저 많은 불빛은 오징어잡이 배들의 불빛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징어잡이 배보다도 못한 전력사정인 것 같습니다. 평양 인근에만 조금 불빛이 들어와 있군요. 이 사진은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있는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빛의 분단뿐이 아닙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에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휴전선을 따라서 녹색의 분단도 생태의 분단도 있다는 것을 이게 조금 하이 데피니션으로 나오면 잘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마련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본 사진입니다. 휴전선을 근거로 해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녹색의 분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대부분 산야는 민둥산이고 헐벗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남쪽의 산들은 짙푸릅니다. 이 분단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철책으로 인한 사람의 분단, 빛의 분단, 그리고 생태의 분단까지 우리는 거의 70년 가까이의 분단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전쟁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55마일을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남북한의 군대에 의한 분단 상황이, 대치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1989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랑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시민들은 장벽에 올라서서 통일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두 가지의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좋은 교훈이었고 하나는 나쁜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굿뉴스. 독일이 통일을 했는데 우리도 통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 독일은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이뤘고 이웃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전쟁의 대가로서 결국 분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통일을 이뤄냄으로써 전쟁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드 뉴스도 있었습니다. 통일을 보니까 저렇게 기쁨을 나누는 시간은 잠시였고 이어서 떨어지는 세금 폭탄, 생활 수준의 하락, 사회적 갈등, 동서독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통일은 빨리 하면 안 되겠구나. 점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은 중요하지만 통일은 항상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통일에 대한 부담,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에 56% 정도였던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우리 국민들이 2012년 통계를 보면 무려 85%에 달하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통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일 통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100만 원 내실 사람? 없네요, 한 분도. 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한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 의사를 물어보면 우리 국민 중에 돈을 낼 생각이 없다라는 분이 더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51%의 국민들이 돈 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내서까지 통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본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내겠느냐? 많이 내겠다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자, 10만 원 내겠다는 분이 41%, 20만 원 정도 내겠다는 분들이 약 30% 정도입니다. 약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아까 얘기한 돈을 내겠다는 분 중에 49% 중에서 10만 원 이하를 내겠다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일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안 내가지고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의 몇 가지 이유들을 지금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데요. 특히 청년들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누군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은 민족, 전쟁 위협해서 이산가족 해결, 북한 주민 3해결, 이건 옛날부터 많이 듣던 얘기였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토론을 하자, 통일을 하자,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문가들도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남북 분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또는 여기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평, 뉴 호라이즌 아니면 뉴 프론티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정체를 걷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도 성장기를 지내다가 5%의 성장기를 지나다가 이제 2, 3%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만 준비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총인구의 변화인데요. 여기 뭐 중국서부터 미국서부터 일본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이죠. 요 밑에 있는 이 파란 글씨입니다. 자, 노동이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3,400만에서 2050년이 되면 2,200만으로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노동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적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게 되면 지금은 노인 한 사람당 거의 서너 명이 그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할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 노인 한 사람을 위해서 젊은 사람 한두 사람이 부양해야 되는 그런 시절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쟁력이 점점, 성장 동력이 우리나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입니다. 특히 삼성은 애플과 견주고 있고 현다이는 세계의 4대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과연 갖고 있을까요?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고 사상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휴대폰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서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저는 통일이야말로 우리한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통일이 되면 우리 인구가 한 8천만이 될 것입니다. 그 8천만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G8 국가의 표준 규모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 위협 변수로 인해서 우리 주가가 국제 주가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낮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지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춘에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왔는데요. 장춘에서 서울까지 그냥 비행기로 직항을 했을 때 보통 1시간 걸릴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에 걸려서 오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을 피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여기서 철도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리적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개발할 때는 강밖에 없어서 하천밖에 없어서 4대강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북한 지역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동력이 다시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통일이 된다면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보고한 내용입니다만은 자, 우리 경제가 현재 이겁니다. 쑥쑥쑥쑥 성장을 해서 2037년이 되면은 프랑스를 따라잡고 41년경이 되면 독일을 따라잡고 이어서 46년경이 되면 일본을 따라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일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본 것입니다만 인구가 7,350만이라고 그럽니다만 달러로 6조 530억 불 정도, 이 규모는 세계 9위 정도의 규모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가 체인지라고 해서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한 한국의 앞으로의 그 변화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고무적입니다. 저희가 현재 1인당 국민 소득이
2014, 5년경이면 일본을 따라잡고 이어서 영국을 따라잡고 2020 한 3, 4년경이면 독일을 따라잡아서 세계 두 번째의 국민소득을 갖는 나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두 번째 나라입니다. 과연 그렇죠?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G20 국가입니다. 세계 한 15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 G8 국가들, 세계 경제를 호령한다는 G8 국가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규모의 경제와 인구를 갖는 나라로 우리가 부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꿈이 현재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들어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태극기를 하나 더 올려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국가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이 6번째 나라로 저는 통일한국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남북 경제가 통일할 때 우리는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고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많다. 이 전쟁 위협도 있다. 그래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으로부터 떠나갈 것이 아닌가, 다 우리나라로부터 이탈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2009년에 세계적인 투자자들 1000명을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7%의 사람은 별로 투자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1%의 사람은 나 투자하겠다. 이거 참 찬스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1%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어떤 정책이냐를 보고 35%가 추가로 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느냐, 통일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는 약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에게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북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투자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고 있네요. 자,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결국은 정책의 준비에 따라서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남북 간의 정상 간의 악수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합니다. 이분은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를 꼭 닮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엿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와 우리는 많은 얘기를 앞으로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역은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국자 간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60여 년 동안 겪어왔던 일상들입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46명의 용사들, 거기에 한주호, 준이까지 포함하면 47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들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과 같은 나이들입니다. 20살에서 22살 정도 되는 젊은 용사들이 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평도에 대한 이런 무차별한 포격도 있었고요. 그리고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대북 정책에서 저는 패러다임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당국자 간에 만나서 회의를 하고 회담을 하고 악수를 하고 했지만 그 초래되는 결과는 반복되는 아까와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저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 주민입니다. 독일 통일이 왜 됐느냐를 보면 간단합니다. 동독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서독 주민들과 동등하고 평등하게 합류하고 싶다 그래서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몰려온 것이 독일 통일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동독에는 당시 약 50만에 달하는 소련군과 또 서독에는 약 30만에 달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가능했던 이유는 동독 주민이 아무도 나는 통일을 반대하지 않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건너와서 서독과 합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통일은 참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세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통일 정책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왕 우리는 이분들의 인권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왕 우리들은 유엔의 인권총회에 있어서 기권을 한다든지, 기권하는 건 그래도 낫습니다. 회담장에도 가지도 않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했을 거예요? 당국자 간에 악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결국 이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저는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제적인 지원과 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 없이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과 주변국들이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1년의 정상회담입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는 미국, 중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나이티드 프론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합의도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 가족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즉 우리 국민이 모두가 통일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북한 문제, 통일 문제처럼 참 심각한 남남 갈등의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통일 문제가 남남 갈등의 재료가 아니라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통일을 향한 저는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앞으로 2, 3년 내에 북한에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의 기로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3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택한 체제는 선군 체제입니다. 군사 체제입니다. 계엄령을 제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그 당시 24살밖에 안 됐던 세 번째 아들, 이 후계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후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체제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4년 만에 당 대표자 회의를 여겨서 유명무실하던 당 조직을 전부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군으로부터 당 쪽으로 이전시키면서 김정일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 4인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명록, 김영춘, 오국열, 김일철이라는 이 네 사람인데 이 강력했던 장군들이 김정일이 죽기 전에 모두 숙청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호위차를 몰던 신군부 세력 4명이 있습니다. 이용호를 비롯한 이 사람들인데요. 아마 군대를 잘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멘토로서 이용호라는 야전 군인을 갖다가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앉혀놨습니다만 여기 있는 이 4사람도 전부 숙청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4사람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인민무력부장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은 한반도에 초긴장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이렇게 통제해 나가고 김정은의 군대로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군대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군이 갖고 있던 이권들을 당 쪽으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노동당이 다시 공산당 시스템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산당 체제라는 것은 반드시 계획경제라는 통제경제 체제랑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물자의 배분을 통해서 가장 말단까지 못 몇 개, 휴지 몇 개,
모 몇 개까지 배급을 통해서 말단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즉 계획 경제를 통해서 그거를 이뤄나갑니다. 공산당 체제가 부활됐다라는 것은 계획 경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에 지구상에서 계획 경제를 하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일성의 좋았던 시대를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북한에서 있지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핵을 포기하고 중국, 베트남, 미얀마가 했던 것처럼 개혁, 개방의 길로 북한이 가야 됩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2, 3년 내에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쓸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의 길로 가서 핵을 포기하고 남북 간의 새로운 길, 통일을 향한 길로 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라는 독일 총리입니다. 이분은 통일의 초석을 만들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1989년에 우리나라의 한 시사 잡지 창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분께서 한 연사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의 통일이 먼저일까요? 독일의 통일이 먼저일까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브란트 총리는 절대적으로 한국의 통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는 50만 이상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는 4만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통일 한국은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자유와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런 선진 민주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의 모델 국가, 세계적인 모델 국가가 될 것이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세계의 중심, 글로벌 코리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핵 평화 국가로서 지역에 우뚝 서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고 그러한 통일된 국가는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